안녕하십니까? 비은행 자산 건전성을 주제로 말씀드릴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위지원 실장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지난 15일 발표된 3분기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개 업종의 3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 모두 부동산 관련 업종인데요. 박스를 친 작년 4분기 이후 실적이 관건인데 전반적으로 과거 평균 수익성을 하회하고 변동성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증권사의 경우 2분기에 이어 3분기 수익성도 저조했습니다. IB 실적 감소 영향이 컸고 PF와 해외 CRE 이슈가 꾸준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나 주가에 따른 운용 실적 회복으로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저조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캐피탈의 경우 조달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운용금리로의 전가와 자본 확충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ROA는 어느 정도 방어가 이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대손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데다 조달금리 부담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영향에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와 2분기에 적자가 지속되었고 3분기에도 많은 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4분기 만기 도래 예금 금리에 충분한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저조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탁사의 경우 아직은 차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달금리 상승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탁 개정대 증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자 비용과 대손 부담 증가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충분한 수준의 금리 인하가 나타나야 금융사들의 의미 있는 실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청담동 오피스텔 브릿지론의 만기 연장이 불발되면서 시장이 소란스러웠는데요. 해당 현장의 경우 입지가 워낙 우수한 데다 대주단 협상 대상이고 새마을금고가 선순위 대주였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일부 조건 변경을 전제로 만기 연장에 합의한 상태이지만 이번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언제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할지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PF 이슈가 내년에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F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PF 익스포저 부담과 높은 브릿지 비중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건전성 지표 저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윗줄 그림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A급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의 자본 대비 PF 부담이 각각 168%와 129%로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브릿질론 비중 역시 50%를 초과하고 있어 양적 부담이 큰 모습입니다. 아랫줄은 건전성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아직까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으로 EOD까지 가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요주이하 여신 비율은 사업성 저하를 반영하면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6월 말 요주이하 여신 비율이 22.9%까지 상승했는데요. 지방사업장 비중과 중후순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6월까지 기존보다 엄격한 건전성 분류 기준이 반영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브릿지의 본 PF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주이하의 비율의 추가적인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말까지도 요주이하신 비율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만 다만 상승 속도는 다소 완만해진 모습입니다. 새마을금고 사업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PF에서 당면한 이슈는 여전히 브릿지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본 PF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만기 연장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한 브릿지 론을 보면 증권의 약 25%, 캐피탈과 저축은행의 약 35%가 이미 취급 이후 1.5년이 경과한 사업장이었습니다. 브릿지의 경우 통상 2년이 경과하면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요.
올해 만기도래 사업장의 대부분에서 만기가 연장됐고 내년 상반기까지 PF 전환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중 상당수가 2년 이상 경과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급 후 2년 이상 브릿지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를 기점으로 추가적인 만기 재연장 부담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자료인데요. 내년 PF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PF 시장은 작년 9월 말을 기준으로 대략 141조 원 규모인데 이 중 증권, 여전, 저축은행 섹터가 약 46%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보험 업권과 달리 이들 업권의 경우 브릿지론 공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브릿지론으로 한정할 경우 이들 섹터 비중은 이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브릿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 하지만 이들 업권의 높은 브릿지 내 비중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다소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와의 공동 참여 사업장이 상당한데요. 새마을금고의 경우 캠코 펀드 등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현재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PF 시장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과거에는 부동산 PF 부실이 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였다면 이제는 상당히 많은 업권의 문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화 정도가 심각하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실 채권을 캠코에서 인수하는 방식의 빠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지금의 상황은 PF 규모가 커서 지원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마중물 역할에 있고 대주단 협의체의 효과적인 작동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의 핵심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기관의 자본 여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 2년간 주택 경기 하락이 지속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업권 평균 자본 비율은 규제 비율을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해당 업권에 속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스트레스에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며 시스템적 대응력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PF에 대한 정책이 외부 지원보다는 금융권 자체적인 대응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향후 부동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저하된 데다 구조조정 지연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 그리고 금융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응력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정도를 기점으로 선별적인 만기 연장으로 PF 시장의 기조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얼마나 안정화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기조 변화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시장 금리가 소폭 안정화되더라도 PF 대출 금리가 이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 상승한 공사원가 부담 등을 고려하면 재구조화 없는 사업성 확보를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우순위 대주들의 입장에서 내년은 다소 힘든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팩터가 개별 현장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입지인데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사업장 비중은 증권에서 약 45% 내외로 캐피탈과 저축은행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급 시기도 사업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토지 매입가의 경쟁력 확보 여부가 사업성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말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경우 지가 상승률이 매우 높았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취급한 토지 대출의 경우 상당히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담동 오피스텔도 2022년 상반기 취급된 현장이었는데요. 현재는 당시에 비해 토지 낙찰가율이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 구간에 진입한 브릿지론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대형 증권사를 제외한 중소형 증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브릿지의 약 60% 정도가 이 시기 취급한 브릿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시기 취급한 중후순위 대출의 경우 손실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 부담의 정도는 결국 사업성이 얼마나 저조한가, 그리고 중후순위를 얼마나 끌어안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텐데요. 중소형 증권사와 A급 이하 캐피탈사의 중후순위 비중이 대략 65%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후순위 비중도 46% 정도로 다소 높기 때문에 실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PF 시장의 구조와 내년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업종별로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터 보시겠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국내 부동산 PF 외에도 해외 부동산이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PF와 해외 부동산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 내용인데요. 대형사의 경우 전체 리스크의 약 60% 정도가 해외 부동산 부담으로 PF 못지않게 영향이 큰 모습입니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 오피스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주로 미국이나 유럽을 위주로 투자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오피스를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 인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국내보다 금리 상승폭이 훨씬 컸기 때문에 트로피 에셋과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정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해외 투자는 후순위 지분 투자가 일반적이고 레버리지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정가 하락 대비 손실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해외 CRE 손실이 수익성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대형사의 경우 해외 CRE 관련 평가 손실이 일시에 반영될 경우 대략 영업이익의 70% 정도, 일부 대형사의 경우 2배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상당 기간에 분산되는 점을 고려해서 2개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대형사의 영업이익으로 흡수가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피탈입니다. 캐피탈의 경우 A급 이하의 자본 대비 PF 부담이 168.4%로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한편 캐피탈사의 경우 레버리지 규제 강화 영향으로 레버리지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요. 자본 확충이 더블 A급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A급 이하의 레버리지 개선 폭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여전체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차환 부담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A급 이하 차환 현황을 보시면 차환율이 대부분 100%를 하회하고 있고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50%에 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전체 만기 도래 규모가 전반적으로 늘기 때문에 조달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PF 자산의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조달 여건이 약화가 장기화될 경우 유동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A급 이하 캐피탈사의 자산 부채 매칭 수준과 가융 유동성 상황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의 가장 큰 부담은 PF 이슈 외에도 가계신용대출과 사업자 모기지론 등 건전성 부담 자산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들 자산이 영업자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레버리지도 9배 수준으로 높습니다. 위험 익스포저 영향을 보완해줄 안전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 완충력도 낮다는 점이 구조적 취약성이 되겠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관건은 작년 4분기 조달된 고금리 예수금 만기 도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 수준으로 수신을 확보할 수 있으냐일 텐데요. 현재 저축은행 수신 금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단기 조달 시장 금리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저축은행 역시 1년 이상 예금 비중을 늘리고 보유 유동성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 수준의 금리 부담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신탁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책준형 신탁사 위주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증권사가 주도하는 PF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기존에는 PF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중소건설사가 많이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책임 준공을 보장해줄 상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주로 새마을금고, 보험, 캐피탈 증권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사업의 비중이 높은데요. 이들 대주단이 작년 4분기부터 본 PF 취급을 크게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신탁사 신규 수주 역시 작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책준형의 경우 사업비를 PF 대출을 통해 확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자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공사비 이슈나 시공사 부도 등으로 건설사들이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시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면서 신탁 개정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21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계획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 분포인데요. 계획 대비 미달 사업장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6월 말에는 전체 사업장의 63%가 계획 공정률에 미달하고 있고, 이는 신탁 개정대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책준형 사업에서 발생하는 신탁 개정대의 경우 PF 대출에 비해 후순위고 문제 사업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많이 낮습니다. 내년에도 중소건설사의 신용 이슈와 공정지연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별 신탁 개정대 부담 수준과 신탁 개정대 대손 발생에 대한 부실 완충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